이재명 후보 어제 장남의 상습 도박 의혹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초고속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장남의 의혹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게 제기가 되고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이번에는 성매매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지난 3월 달에 한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이기고 싶다라고 하는 네티즌이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기고 싶다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장남으로 추정이 되는 것인데 그 올린 글의 내용이 뭐냐면 네. 땡땡땡땡이라고 하는 마사지 업소에 가지 마라. 마사지 시간도 안 지킨다. 내상 입었다. 이런 내용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네티즌들이 혹시 저게 성매매와 연관된 글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히 내상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특히 그 일부 불법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단어가 은어로 쓰이기도 한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리꾼들이 성매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실제로 무슨 상처였다는 뜻이 아니라 은어래요, 은어. 그쪽 바닥에서 쓰는다는 은어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간 거 아니냐. 가고 나서 뭔가 이용 후기를 방문 후기를 남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데 아니 그러면 해당 마사지 업소가 대체 어떤 곳인가요? 취재가 됐을까요? 허준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단서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지금 지목되고 있는 마사지 업소는 좀 불법적인 어떤 성매매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나왔습니다. 모든 마사지 업소들이 다 불법 업소는 아니죠. 하지만 이 업소 홍보물을 봤더니 11만 원에서 19만 원 코스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요 금액대는 일반적인 마사지 업소도 가능한 금액대입니다. 하지만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뜻하는 은어가 이 홍보물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어떤 후기 공유 사이트를 봤더니 여기도 성매매 관련 은어를 포함한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지금 이 추정되는 업소는 마사지 업소, 성매매를 하는 어떤 업소로 추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업소는 이 씨가 글을 올릴 당시에는 영업을 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폐업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언론 보도로는 이기고 싶다라는 필명으로 글을 올린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장남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바로 이기고 싶다라는 그 필명을 쓴, 아이디를 쓴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 씨가 이 글을 올린 시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뭐 실제 가고 썼는지 안 갔는데 썼는지 이거 뭐 여전히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만 시점을 보면 지난해 3월 16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돌아보면 당시 코로나 상황이 참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역을 위해서 굉장히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신천지 이만희 씨와 관련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그런 장면들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잖아요. 기억나네요, 네네. 네, 그런 시점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참 윤리적으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재명 후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어머니니까 글을 작성한 사람의 할머니의 발인 다음 날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할머니의 발인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PC방 가서 11시간 게임하고 돈을 거기서 따서 이런 데 간 게 맞느냐라는 또 논란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은 의혹입니다. 언론 보도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혹이 만약에 다 사실이라면 이재명 후보의 아들 장남은 더 큰 비난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장남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가능성이 좀 높다는 유추들이 좀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후보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뭐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 성매매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하지 않고서 좀 썼다고 하기에는 조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뭐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맹세코 아니라고 하니
뭐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장남의 이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이재명 후보의 이 목소리 보세요. 지금 참담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물어는 봤다. 그런데 자식이 아들이 아니라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아버지로서의 어떤 참담함도 느껴지면서 어쨌든 아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뭐 민주당 선대위 차원에서 적극 뭐 반박을 하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적극 엄호를 하고 나섰는데 제가 그 민주당 선대위 측이라면 참 참담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만큼이나. 네.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 후보의 아들이 글을 쓴 것은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매매한 사실은 이제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아. 업소에 갔는데 안 한 것인지 아예 안 간 건지 확인이 좀 잘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말이 얼마나 이분이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말 하는지 모르지만 도대체 왜 이 글을 썼는지 모르겠다. 저는 이게 그분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 권혁기 민주당 네. 본인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와 아들이 포괄적으로 전부 책임을 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후보도 그렇고 이 선대위 측에서 그렇고 또 이 시사 프로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저희도 그렇고 사상 유례 없는 주제로 다루는 것이 참 곤혹스럽기만 합니다. 앞서 권혁기 공보부단장 얘기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권혁기 공보부단장 입장에서 참담할 거예요. 사실은 권혁기 공보부단장은 정말 당 사람입니다. 수십 년간 당과 함께 운명을 해온 입장에서 정말 참담한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글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글을 쓴 것은 맞지만 그러면 앞서 우리가 이기고 싶다라는 그 닉네임으로 별명으로 올라온 건 이제 맞다고 확인해 준 거예요. 글을 올린 건.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고 이제 앞서 뭐 이재명 후보도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아들한테. 그런데 업소에 갔는 그다음 말들이 해석을 또 다른 해석을 나누는 거예요. 업소에 갔는데 안 한 것인지 아예 안 간 건지 확인이 안 된대요. 물어봤다면서요. 글을 왜 올렸는지 모르겠답니다. 참담한 심정일 거예요. 백성문 변호사님. 근데 지금 저 해명을 보면 글은 올렸는데 글을 올렸다라는 건 이기고 싶다라는 그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닉네임을 썼던 글 내용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썼다는 건 다툴 수 없는 사실이 됐다는 거는 지금 그러네요. 민주당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글에 아까 우리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실에 실제로 성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사람은 딱 한 명 있어요. 아하.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죠. 아. 나머지 모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글 쓴 건 맞지만 성매매는 안 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으세요? 뭘까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하지 않았다. 아하. 그렇게 들려요 국민들한테. 왜냐하면 성매매와 관련된 은어도 너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그 불법 성매매 업소로 추정되는데도 성매매를 했다고 추정되는 그런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하나 문제는 있습니다. 네. 지금 그 1년 넘게 동안 특정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기고 싶다라는 아이디로 글을 썼던 내용들이 지금은 삭제돼 있지만 그게 지금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추가로 확인된단 말이죠. 이 다음에 더 나오면 어떡하실 겁니까? 아하.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요, 여성위원회가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는데 안 한 것인지 아예 안 간 것인지는 확인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 글의 작성자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라고 확인된다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저희는 촉구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대선 가도에서 최근에 뭐 지지율도 격차가 많이 좁혀졌는데 지금 탄력을 받아야 되는 시점에서 정말 돌발 암초를 만난 셈이에요. 그런데
이 상습 도박 의혹도 큽니다만 지금 앞으로 뭐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어쩐다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성매매 의혹도 지금 상당히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제 국민의힘 여성위 차원의 고발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질문도 나왔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고발 여부보다는 인지수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성매수 행위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뭐 대선 후보의 아들이라고 해서 수사에 뭐 비껴가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 본인이 굉장히 부인을 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에서 이 운영하던 어떤 성매매 업소, 같은 이름의 성매매 업소 중에 어떤 그 합법적인 마사지를 하는 성매매 업소들도 좀 몇 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이 후보의 아들이 올린 글의 내용에 따라서 보면은 어떤 그 본인이 그런 어떤 불법적인 업소를 이용했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구체적인 의혹으로 제기될 법하지만 이걸 실제로 이용을 했는지 또 가기는 갔는데 성매매를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 업소도 폐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입증이나 수사 자체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네. 일단은 수사는 진행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장남 도박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가 오늘 그 도박 자금이 어디서 났는가 그 출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도박 자금 출처도 좀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도박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빚이 좀 있습니다. 대개 한 1,000만 원 이내를 잃은 것 같아요. 빚을 내서 네. 자금으로 네, 네. 자금이라고 할 건 없고 이제 한 번에 뭐 몇십만 원씩 뭐 이렇게 찾아서 그 사이버머니라고 하나요? 사서 한 모양인데 하여튼 기간이 꽤 길고 그 사이에 잃은 게 1,000만 원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뭐냐면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의 장남이 뭐 억대 도박을 했다더라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은행빚 내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잃었다. 지금 뭐 그렇게 뭐랄까 의미를 조금은 축소한다? 좀 그렇게도 들리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 전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뭐 이걸 축소하려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들의 말이겠죠. 그러니까 장남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이 정도 했고요. 한 이 정도 이런 거로 생각이 됩니다.를 그대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도박에 관련된 수사를 하게 되면 단순 도박죄하고 상습 도박죄하고는 형량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상습 도박이 인정될 개연성이 좀 더 높아요. 횟수가 많고 그리고 또 이 안의 내용 중에 이 온라인 안에서만 도박을 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불법 도박장에 다니면서 인증 후기를 올렸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게 신촌 어디 그 지역별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갔다 왔는지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본인이 갔다 왔다는 취지의 얘기도 했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습 도박은 도박의 횟수, 장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하죠. 우리가 소위 판돈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그냥 아들이 1,000만 원 잃고 은행빚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금액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 저건 수사를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게 될 거고요. 네. 만약에 지금 이재명 후보의 내용과 좀 다르게 금액이 커진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거 그러면 도박자금 어디서 만든 거야 하는 의혹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좀 글쎄요, 시청자분들도 참담할 거예요. 앞서 이기고 싶다라는 이 필명으로 글을 올린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부정확한 상황에서 막 얘기를 했다가 결국 당이 인정했잖아요. 이기고 싶다라는 글을 올린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장남 맞다고.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그 글을 올린 시점이 앞서 3월 16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해. 친할머니 발인 다음 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시청자분들이 참담한 거예요. 아닐 거야 믿고 싶다가도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맞다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 더 나아가서 이재명 후보의 부친 얘기까지 꺼내고 있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뭐 부전자전이냐, 왜 그 집안엔 자꾸 이런 일이 이렇게 많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문제죠. 뭐 이재명 후보 아시다시피 뭐 전과 3범, 4범 이렇게 되고, 그 후보의 아버지도 옛날에 뭐 저 상습 도박했다고 그 본인의 자서전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아들까지 상습 도박을 사실상 자백한 게 됐으니 3대를 이어서 이게 범죄자 집안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그건 거죠. 좀 집안 내력까지 연결을 지으신 거 좀 약간 과한 말씀 아니실까요? 과한 게 아니고 네. 본인들이 자서전에 쓰고 본인이 사과하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이거는 시청자분들에게도 또 국민분들에게도 팩트 체크 차원에서 진짜로 이런 내용이 이재명 후보의 자서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0월 웹 자서전에 썼던 내용을 아마 인용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당시 웹 자서전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아버지가 고향을 떠나게 된 계기로 이른바 도리직고땡의 재미를 들려서 마을 사람들과 하다가 그나마 있던 재산인 어른들 말씀으로 밭대기라고 하잖아요. 아마 이제 토지를 날려버렸다는 취지의 글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상영하는데 그런 배경이 있었다고 썼는데 네. 아마 국민의힘에서 그런 부분을 갖고 지금 아버지 그리고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아들을 연관시키려고 같은데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사실 자라온 내용을 보면 아버지 없이 또 굉장히 어렵게 보낸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후보의 아들 문제를 가지고 비판을 가하는 부분은 괜찮겠지만 이 아버지 문제를 그런데 연결시키는 것은 정서상으로 글쎄요 반감을 좀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국면은 여러분도 느끼시는 것처럼 상당히 이재명 후보가 한창 지지율 탄력을 받는 국면에서 지금 입지가 상당히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됐어요. 이런 와중에 하재근 평론가님, 진중권 전 교수도 뭐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면서요. 네, 진중권 씨가 어제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조적조 명정명이라고 그게 글을 올린 뭐예요? 거예요. 조적조가 그 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제기될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한 말이 현재 조국 전 장관한테 불리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면서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라는 의미로 지린말이에요. 네, 조적조라는 단어가 당시 뉴스에도 종종 등장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또 명정명이라고 하면서 그건 뭐예요?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한 말이 아하. 현재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조국 전 장관이 과거에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취지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한테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나라가 망할 징조 두 번째는 도박이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그 도박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이 자신의 가족한테 돌아오고 있다. 네. 그런 취지로 진중권 씨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참 부지런한 분 많아요. 과거 기사 다 이렇게 또 검색해 보네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또 진중권 전 교수가 인용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백성문 변호사님,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이 두 가지 의혹, 두 가지 모두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는 앞서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도박과 관련해서 사실상 뭐 최소한 일부 혐의는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예, 형의 이제 그 경중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전과가 없거나 뭐 이 도박의 정도 금액이 크지 않다면 단순 벌금에 그칠 가능성도 꽤 있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보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실질적으로 다 얘기를 하지 않아서 이거보다 판이 좀 커진다. 그러면 사실 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매매와 관련해서도 일단은 아까 허주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소도 지금 사라졌고 입증할 수 있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여 또 그 온라인 사이트에 이기고 싶다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다른 내용들을 쓴 게 확인이 된다면 이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아직은 예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냥 이거를 지금 공격의 호재로만 삼기에도 뭐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냥 지금 이 가족 문제로 공세를 하다가 지금 윤석열 후보도 이른바 가족 리스크가 큰 상황인데 그래서 뭔가 지금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번 대선이 어떻게 보면 초유의 안타까운 대선입니다. 여당 후보는 아들과 관련된 논란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고 제1야당의 대선 후보는 배우자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 검증을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과거에도 대선 후보의 친인척을 둘러싼 의혹은 있었지만 사실은 뭐 8촌, 2종, 4촌의 언니 이렇게 복잡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직계가족이라던가 또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같이 공무의 성격을 어떤 역할을 담당할 이른바 영부인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검증을 아예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네. 문제는 뭐냐면요. 국정을 이끌 사람은 앞으로의 차기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그런 자질이 있는지 그 사람의 정책은 무엇인지 비전은 무엇인지는 뒷전을 젖혀두고 가족 리스트만 공방을 한다면 그건 결국 양당 모두에게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에게 정말 신물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야당 일각에서도 이 의혹을 가지고 너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문제제기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혜연 평론가님 말씀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이러저런 엇갈린 목소리들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요. 나오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뭐 도덕적인 문제 또는 청소년기 일탈 행위가 아니라 이미 성인이 된 분이 현실적으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말로써 뭐 사과 쇼로 모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아들 뭐 사과한다, 뭐 치료받게 하겠다. 이 말은 또 뭐 형사처벌을 받으면 책임져야지. 그건 다 하나만한 이야기거든요. 다만 성인이 됐다면 성인 아들로서의 또 독자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독자성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문제, 이 네거티브 공방을 너무 크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거티브로 이게 가면요. 절대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네거티브에 서로 함몰되는 거는 좋지 않다. 어쨌든 지금 대선이 이제 뭐 80일 정도 남았나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가족 리스크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어쨌든 두 후보 모두 당혹감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근데 서로 총만 쏟아보면 둘 다 죽어요. 아하.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각 양당에 꼭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관련된 의혹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재명 후보의 아버지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국민들이 오히려 그에 대해서 환멸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들의 이 혐의들 지금 앞으로 보도가 나오면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 민주당에서도 이걸 애써 축소하려고 그거 아들이 간 게 아니라 친구가 간 걸 성매매업소에 간 걸 대신 올렸을 수 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대로 국민들이 바라보게 만들어주고 또 윤석열 후보 안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논란도 민주당에서 너무 이 여성 비하 쪽으로 뭐 과거 줄리와 관련 논란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국민들로부터 오히려 민주당이 외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적당히 검증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역에 매몰되면 우리 다음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할지는 우리가 모르고 대통령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건 좀 양당 다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뉴스파이터 패널 분들의 바람처럼 뭔가 좀 이 자제하고 그리고 뭔가 정책 대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양쪽에서 기획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맞습니다. 1년에 지금 양 대선 후보의 어떤 가족 이슈들 논란과 관련해서 서로가 기획 공세다, 이거 기획이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이전에 이 김건희 씨 관련 논란들이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민주당 측에서 이 유한기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대장동 사건에 다시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터뜨리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다. 이러면서 기획서를 주장한 바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이동호 씨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김건희 씨 논란을 덮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터뜨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남국 의원에 따르면 네. 열린공감TV라는 한 유튜브 매체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 택시기사가 강남에서 손님을 한 분 태웠대요. 근데 이 손님이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 내용이 뭔가 윤석열 후보 캠프에 소속된 사람 같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오늘 하고 이 아들 문제를 터뜨려서 이 사건,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씨 사건이라고 추정이 되죠.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뭔가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전화 통화를 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하하. 직접 라디오에 출연해서 했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저희가 제보받은 게 있는데요. 이 김건희 씨 의혹을 덮기 위해서 저희 후보자의 아들 문제를 갑자기 터뜨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의 또 이런 어떤 사건이 일파만파 터지다 보니까 이걸 황급히 막기 위해서 또 한 거 아닌가. 오히려 저희가 거꾸로 사과하는 대신에 다른 사건, 여당의 후보의 어떤 새로운 의혹으로 이걸 덮으려고 했던 의도가 야당에게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김남국 의원이 지금 요거 김건희 씨, 이재명 후보 아들 의혹 야권에서 김건희 씨 의혹을 덮기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게 가능한 건데? 죄송해요. 해당 내용을 보도한 게 언론인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글쎄요. 제보가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일단은 민주당에 직접 제보한 것도 아니고 그 택시 기사님이 열린공감TV라는 유튜브 매체에다가 제보를 했다더라 라고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했다더라까지만 들었답니까? 했다더라 하고 실제 무슨 사실 확인 검증을 했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하재건 평론가님. 그 라디오 방송 당시에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 김남국 의원이 한 이야기가 검증된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검증까지는 아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아마도 검증을 아직까지 안 했다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되고, 그리고 또 진행자가 이재명 후보 장남으로부터 선대위 차원에서 소명을 들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김남국 의원이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소명을 안 들었다는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검증이라든가 소명 과정도 없이 그냥 카더라 통신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상대당이 뭐 기획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가 1차적인 카더라만 해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택시 기사분이 민주당으로 연락을 했어도 그 말만 듣고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되고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 경우에는 카더라가 2번 겹쳤거든요. 어느 택시 기사분이 열린공감TV라는 곳으로 연락을 했다더라. 그리고 열린공감TV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더라.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더라. 열린공감TV에서 얘기를 들었다더라. 2번의 카더라가 겹쳤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좀 이렇게 근거가 박약한 그런 거 가지고 정치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이러면 국민들의 불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도 되면 좀 더 이렇게 책임 있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께 하나 짚어보고 갈게요. 네. 이 김남국 의원이 했다는 얘기 그대로 이제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지금 온라인 소통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선대위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차근차근 읽어드릴게요. 열린공감TV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택시 기사님이 강남에서 손님을 한 명 태웠는데 그 손님이 윤석열 후보 캠프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더라.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
그 택시 기사님이 손님 혹시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계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라고 했다면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택시 기사님이 통화하는 거 듣고 이거 분명히 윤석열 후보 캠프 사람일 거야.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민주당에서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확인된 뭐가 있습니까? 지금 택시기사도 확인 안 됐죠? 택시기사, 택시 그 차에 탔다는 지금 그 국민의힘의 선대위에 소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그 사람 누군지 아나요? 그 사람한테 얘기 직접 들어봤나요? 이러고 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일이 아예 없었던 거를 기획으로 만들어서 없었던 일을 뒤집어 씌웠다.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 아들 지금 사안이 기획이고 못 떠나서 이게 없었던 일인가요? 다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 일을 그대로 바라봐야지 아 저걸 덮으려고 이런 카더라 3번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저쪽이 이걸 뭐 이렇게 음모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김남국 의원하고 친한데 이건 정말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기획설은 지금 여와 야가 서로 피차 주고받고 있는데 기획설이란 말이 야당에서 먼저 제기된 게 있어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본인 입장에서 할 말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여권의 이런 그 공세가 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여권의 기획 공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획 공세라고 좀 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아침에 뭐 뉴스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이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우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20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세상이 흘러가는 게 상당히 좀 눈에 보이고요. 댓글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어떤 일반인들이 정말 솔직하게 다는 댓글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마구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뭐 무작정 또 없어지는 건 왜 없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뭐 그게 아마 윤 후보가 기획이라고 그 지칭했던 네,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여러분 뭐 전 국민 다 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년 넘는 역사를 다가는 그것이 알고 싶다 그 경력을 내세워서 지금 뭔가 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진행자 김상중 씨가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의 그 감으로는 유인경 평론가님. 예, 이수정 선대위원장의 세계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치면 안 되죠. 사실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인데요. 그래서 김우영 민주당 선거대책 대변인이 여당이 기획해서 언론으로 하여금 취재를 할 수가 있겠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이수정 의원의 발언은 언론의 취재 기능을 능멸하는 것으로 언론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언론이라는 말조차도 사실은 참 그렇습니다. 아까 택시기사란 분이 열린공감TV에 재배웠다. 이거 뭐 딴 데서 언론에 다른 당에서 해서 기획을 해서 언론에 했다. 그러면 언론사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정확해야 되죠. 뭐 MBN에 전화를 했다든가 뭐 해야 되는데 유튜버들한테 제보를 해서 기획 취재한 자체가 국민적으로 호도하게 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억울하신 면도 많고 부당한 면도 각 당에서 있겠지만 솔직하게 내용을 말씀하시면 이렇게 카더라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평소에 참 존경하에 맞지 않았던 분들이 이런 데 변명에 나섰다가 또 결국은 뭐라고 몸매를 하면 언론 탓을 돌리잖아요. 언론 탓을 안 돌리기 위해서라도 좀 정확한 실체를 솔직하게 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의 이 발언은요. 보세요. 아니 왜 하필이면 이번에 하셨나요? 라고 재차 묻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진행자한테. 그런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 전혜연 평론가님. 김건희 씨 인터뷰를 최근에 진행했던 YTN과 오마이뉴스는 그리고 해당 기자뿐 아니라 그 해당 언론사는 지금 심각한 모멸감을 느낄 거예요. 이 발언에 대해서. 그렇죠. 마치 언론이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지시를 받는 거 아니냐,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말을 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했어야겠죠. 그런데 YTN 보도라던가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재직증명서의 뭐 원본이라던가 혹은 냈던 이력서 원본이라던가 많은 사람들의 취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네. 참고로 제가 기자 시절에 저도 뭐 기자 생활을 10년 이상 했습니다만 감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감을 가지고 이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선배님들이 너 기자니 궁예니 그러셨거든요. 정치권에 들어온 이상 책임 있는 발언을 하셔야지 감이라던가 어디서 들었다라던가 아무리 정치권이 선거 끝나면 서로 고소했다가 풀어지는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모습 좀 안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참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느 후보를 지지하냐 그걸 떠나서 지금의 대선판을 보면 분노를 넘어 참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참담한 얘기는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이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 뭐 초빙 교수의 지원서 뭐 허위를 했다는 거 에이 또 재방송이야? 아니요. 또 새로운 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김건희 씨가 지난 2003년에 작가로 출품했던 전시회 도록에 이제 본인의 이제 전시 경력을 이제 보통 실잖아요. 거기에 삼성미술관 기획 전시에 참여했다 이런 내용을 써놨는데 이렇습니다. 지난 2003년 8월에 이제 김건희 씨가 그 개명전의 이름 김명신으로 신체적 풍경전에 출품을 했는데 수상 및 전시 경력 맨 위에 보면 지금 2003년 포트레이트전 삼성미술관 기획이라고 명기가 돼 있죠. 네. 근데 이제 삼성미술관은 삼성가가 2004년 10월에 지금 한남동에 삼성미술관 리움을 개관한 뒤부터 삼성미술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고요. 그전에는 호암갤러리, 호암미술관이라는 미술관으로 명칭을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삼성 그 미술관 리움 관계자의 얘기로는 일단 이거 취재 내용에 기초로 말씀드리면 이 김 씨가 도록에 적었던 2003년 전시를 일단은 삼성미술관이라는 곳에 개최한 사실 자체가 없고 리움을 개관하기 전 그러니까 아까 호암갤러리나 호암미술관에 삼성미술관 명칭을 대외적으로 쓴 적도 없다. 해서 이 내용도 허위라는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허주연 변호사님, 김건희 씨는 뭔가 입장을 좀 밝혔을까요? 궁금합니다. 김건희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이제 성남 분당에 있었던 삼성플라자, 여기가 지금 AK플라자 백화점, 지금 분당점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삼성플라자였어요. 여기 건물 내부에 있는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이제 미술 업계에 있는 지인들에게 체크를 해봤는데 이거는 미술 업계에 있는 작가라고 하면 이 호암미술관이나 삼성미술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 백화점 내부 건물에 있는 갤러리랑 착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가라고 하면 이건 착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러한 의혹들이 오히려 충분한 해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그런 답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해명을 좀 다시 봐주세요. 왜냐하면 말이란 게요. 뭔가를 막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터질 수 있는데 지금 이 말도 보세요. 당시 전시회는 삼성미술관이 아니라 분당 삼성플라자 했다면서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보세요. 잘 보세요. 당시 미술계에선 삼성플라자 내 갤러리를 삼성미술관을 불렀다. 이거요. 미술계 인사들한테 조사해보면 물어보면 정말 그렇게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이게 미술계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렇게 부르지는 처음 들어봤다라고 막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계속해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 대목은 미술계 입장도 저희가 한번 추가로 취재를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데 이것 말고 그러면 또 의혹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미술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는 그 이력서 내용도 지금 허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 2001년에 김건희 씨가 개명 전의 이름으로 한림성심대에 이력서를 냈었는데 거기 수상 경력에 1995년 5월 달에 미술세계 대상전에서 우수상을 받았다라는 항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사들이 대회 수상자 200여 명의 명단이 있었는데 그 명단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김건희 씨, 그 김명신이란 이름이 없더라라고 해서 결국 이 수사한 경력도 허위 아니냐라고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 김건희 씨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뭐 여러분들도 뭐 학창 시절에 뭐 우수상, 개근상 받은 거 물론 안 날 수도 있어요, 기억이. 그런데 글쎄요, 이런 중요한 대회, 자신의 이력으로 내세울 만한 대회에서 상 받은 게 기억이 안 난다. 일단 안 난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님, 허위 경력도 지금 이 의혹이 거세지만 재직증명서 위조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예,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두 가지의 재직증명서라고 볼 수 있는 하나는 재직증명서, 하나는 공문을 서로 비교해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뭐냐면요.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 임용 당시 본인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하잖아요. 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재직했다라는 재직증명서가 하나 있고요. 네. 그런데 김의겸 의원은 이거와 비교해보기 위해서 문체부에 제출되었던 한국게임산업협회의 문건을 비교한 겁니다. 그럼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동시에 만약에 같은 기관에서 발행한 거고 시기도 하나는 2006년 6월 29일, 하나는 2006년 7월 20일이니까 직인을 그렇게 시기에 빨리 바꾸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직인을 비교해봤더니 네. 직인의 모양이 하나는 동그란 거고 하나는 네모난 거잖아요. 이 직인이 좀 교체됐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또 재직증명서와 저 공문을 비교해보면 문서 양식에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바꾸지 않아요, 공공기관에서. 근데 이것도 다르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사실상 위조, 사문서 위조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장 나란히 있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왼쪽에 있는 게 우리 전혜연 평론가님 말씀처럼 사단법인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공문서인데 그 아래에 직인을 찍을 거 아니에요. 회장 이름, 그 대표자 이름으로. 그래서 보세요. 왼쪽이 이제 공문서인데 직인이 네모나죠. 거의 정사각형 크기로요.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김건희 씨가 개명 전 이름 김명신이라는 이름으로 재직을 증명합니다라는 재직증명서 냈던 그 직인은 동그라미. 지금 저희가 잘 포착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동그란 이 직인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사이에 저렇게 한 기관이 직인의 모양을 바꿨겠느냐. 그래서 재직증명서도 위조된 게 아니냐라고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의겸 의원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얘기도 끌어들였어요. 어떤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 김의겸 의원이 그 직인 모양뿐만이 아니라 문서 양식도 다르다고 주장했었는데 그러면서 과거 유사한 사례로 조국 전 장관 부인인 정견심 씨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가 적용돼서 징역 4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데 주요한 혐의가 사문서 위조였다. 그런데 당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었는데 그렇게 엄격한 검증 잣대를 들이대서 고강도 수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그러한 유사한 의혹을 받을 때에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허주현 변호사님, 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를 통해서 일단 확인하면 금방 확인될 수 있는 사안 같아요.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을 보낸 시기와 그때 사용한 직인과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당시에 그때 직인이 달랐는지 같았는지는 금방 확인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아직은 의혹입니다. 저 재직증명서가 위조됐다면 이거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재직증명서가 위조, 그러니까 사무소 위조죄를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사무소 위조죄라고 하는 것은
문서상의 작성 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문서를 작성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근데 뭐 직인이 다르다든가 이런 것도 그 작성 명의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사무소 위조죄가 성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사무소 위조죄가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5년이었고요. 지금은 7년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 공소시효라는 것은 범죄 행위가 완성되면 그때부터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작성된 연도가 2006년이잖아요. 벌써 15년 정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공소시효가 만료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 실제로 어떤 공소 제기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범죄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씨가요,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백성문 변호사님 이분들을 화나게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씨가 뭐 마음속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겸임 교수나 시간 강사로 갈 때 예전에는 누구 여러 명 중에 이제 뭐 이력이나 이런 경력이 제일 좋은 사람을 뽑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간 곳은 그냥 말 그대로 김건희 씨가 이번에 강의를 좀 맡아주시죠 하면 여기서 이제 그럼 관련된 자료 이력 같은 걸 내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경쟁을 해야 하거나 업무 방해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건 크게 문제가 없는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다가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거 소개받아서 가는 거다. 겸임 교수는. 공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상 경력 이거 참고로 넣은 거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 뭐 저도 겸임 교수인데요. 겸임 교수, 시간 강사분들 그럼 되게 약간 뭔가 좀 폄하하고 비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 말의 발언의 취지는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 말을 했을 때 누군가가 느낄 그런 감정이나 또 다른 분들이 그러면은 그럴 때 그 공채 아니라 그래도 허위 자료 내는 거는 괜찮은 거야? 하면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저런 방식의 대응은 사실 김건희 씨가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그래도 검사 출신 그리고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물론 배우자한테 무슨 조사하듯이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아내의 말, 배우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나 봅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채용을 했었는데 시간 강사라는 제가 전공 이런 거 봐서 공개 채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석사과정에 딱 박사과정에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겸임 교수라는 시간 강사예요. 무슨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강사라고 하는 것은 전공 이런 것을 봐서 공개 채용하는 게 아니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 발언을 들은 전국의 대학 강사들은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대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 정말 놀라움과 함께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건희 씨가 삼성미술관에서 작품 전시했다. 근데 그게 삼성 플라자 내에 있는 갤러리를 삼성미술관으로 당시에 미술계에서는 그렇게 불렀다라고 해명하는 게 차후에 또 다른 정말 곤란한 상황 만들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런데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단언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발언도요. 전혜연 평론가님 자신의 발언이 이렇게 전국에 계신 이 직종에 계신 분들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걸 예상 못했을까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보면서 아마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본인이 대선 후보인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에게 공개된다는 걸 더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는 예전에 윤석열 후보가 이미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 이른바 부정식품 관련 발언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말에는 엄청난 비판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이 장애인들과 관련된 행사를 하면서 장애우라는 표현을 써서 이 장애우라는 것이 약간 시혜적이고 뭔가 뭐 불쌍한 사람 이런 표현이라는 논란이 있거든요. 이런 용어 선택도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부정식품 발언의 경우에는 본인이 검사를 하면서 하다 보니
너무 높은 기준을 이제 들이대다 보면 현장에서 이런 것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라고 대변인이 나중에 해명을 했지만 그렇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변인이냐 해명인이냐 누가 대선 후보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어제 윤석열 후보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답답함을 느끼게 했어요. 왜?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사과 같은 발언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과라고 하는 것이 또 의향이 있으면 또 한참 있다가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이런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걸 표현했다고 보고 있고 제대로 된 또 사과를 하려고 해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점은 인정한다 하면서 사과를 드려야지 그냥 뭐 잘 모르면서 사과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과를 준비하는 과정들이나 아니면은 뭐 해명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는 모든 순간에 저자세야 된다. 네, 근데 지금 저희 초기 대응에 있어가지고 다소 이제 후보자의 배우자도 언론 인터뷰를 이제 굉장히 이제 본인이 억울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좀 한 것 같고. 뭐 이준석 대표도 지금까지의 김건희 씨의 인터뷰 대응 방식도 잘못됐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궁금해요. 백성문 변호사님. 사실 이 김건희 씨의 소위 허위 이력과 관련된 논란은 두세 달 됐습니다. 저도 국민의힘 쪽에서 그 사이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이번에 언론에 YTN을 통해서 노출이 됐을 때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일단 후보 차원에서도 이 문제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게 너무 강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커지면서 지금 계속 이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빨리 전반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사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물론 이거는 선대위 차원에서 할 건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밝혔고요. 아까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는 이제 억울함을 표하다 보면 이게 국민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가 조금 다른 건 이건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는 이제 팩트가 드러나 있는 거라 그냥 바로 사과해야 될 문제고 이건 과거 문제니까 사과할 부분을 찾는 과정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무리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과를 할 땐 최대한 저자세로 국민들한테 해야 되는데 김건희 씨가 어찌 보면 억울함을 토로하다 좀 자유롭게 발언을 하다가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소위 이제 검사에서 정치인이 됐으면 이제 정치인에 맞는 그런 어법이나 문법들을 쓰셔야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요. 마치 이게 그렇게 들리잖아요. 이 제기된 의혹들 중에서 정말 사과할 부분을 찾는다? 마치 압수수색해서 압수물 걷어와가지고 문제될 만한 걸 찾아냅니까? 지금 그런 겁니까? 관련해서요. 김종인 위원장의 저 훈수가 조금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 윤석열 후보가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와 관련된 논란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경력 기재가 정확하지 않고 논란을 야기하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강조해온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기대하셨던 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그 원칙과 잣대, 그건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와 관련된 국민의 비판을 겸허히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예 품에서 미리 준비한 사과문을 꺼내 들었어요. 자신이 강조한 공정의 잣대가 내로남불식 아니냐라는 비판을 아마 인식한 것 같습니다. 전현 평론가님, 원고를 꺼내들었다. 혹시 원고 없이 하다가는 혹시 또 다른 말 실수를 염두에 둔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기존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이른바 전두환 정치 옹호 발언을 했을 때도 그 이후에 기자들이 물었을 때 했던 발언이 파장이 더 커졌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뭐냐면은 타이밍과 진정성이거든요. 국민들은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지만 이 잘못에 대해서 정말 사람이 빨리 반성하고 겸허히 사과하느냐를 보고 싶은데 이번 같은 경우도 시점이 사실 좀 늦었습니다. 그나마 말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번 검토를 한 문서를 보고 읽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네.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표해서 여러 자리에 가고 발언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본인이 억울하다고 개인적인 감정을 토로한다거나 너무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더 많은 뼈저린 좀 반성과 참모들의 쓴소리도 많이 참고를 해봐야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사과문을 낭독한 이후에 기자들 질문을 받았는데 이런 질문이 나왔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분 관련해가지고 네. 수사도 임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목소리 듣는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사과로 여러분들 받아주시고 그리고 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그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로 배신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즉답은 피했습니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 잣대를 들이대겠다 일단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이 사안 처리할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 사과가 글쎄요. 악재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준석 대표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더 악재 영향을 많이 받느냐에 대해 가지고 지금 평가받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고 아마 우리 쪽 악재가 한 하루 이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먼저 선반영된 거고 네. 또 이번에 또 이재명 후보의 가족에 대한 문제도 꽤 심각한 사안들이 제기가 돼가지고 그 사안도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완전히 정치 평론가적인 얘기하는 거고요. 당 대표로서는 좀 환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그 얘기가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 분위기를 한마디로 압축한 것 같아요. 환장하겠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저 라디오부스 바깥에서 같이 있었어요 저도. 아하.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역전된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한두 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진행자가 물어보니까 아까 정치 평론가로서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 아들에 관련된 건 어제 나왔으니까 이번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되면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는 정치평론가적인 얘기고 지금 사실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대선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 컨벤션 효과 때문에 10몇 % 정도 여론조사 차이가 좀 한참 유지가 됐었죠. 네네. 그거 계속 끌고 가면 되는데 지금 이 일이 터지면서 완전히 미궁으로 지금 돌아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지금 선거를 끌고 나가야 될 본인의 입장으로선 이게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소위 김건희 씨의 논란이나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이나 이제 이게 불투명해지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치평론가로서가 아니라 당대표로서는 정말 지금 상황이 환장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네.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는 뭐 사과는 했습니다만 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했던 게 뜻미지긴 했잖아요. 사과도 아니고 사과인 듯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사과를 촉구하는 분들 중에 눈에 띄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재명 후보의 저격수 대표적인 두 분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사과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이제 김영환 전 의원인데요. 이분은 뭐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후보랑 라이벌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도 정시도 몸통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빨리 가족 문제라도 겸허하게 빨리 사과해서 전화해보고 사무실이라고 했고요. 네. 저는 김부선 여배우의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김부선 씨도 동참했어요? 비판 대열에? 네, SNS. 사과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내분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게 국민 정서입니다. 피스. 누구도 아무도 쓴소리를 못하나 봐요. 그랬는데요. 이게 맞습니다. 헌법보다 무서운 게 국민정서법입니다. 국민정서를 파악하는 것이 진정한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정서. 사실 헌법, 형법 뭐 그런 법 다 중요합니다만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쓴소리의 이 원로 그리고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한번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업보라고 봐요. 그렇게 조국 장관 가족은 그 뭐 표창장 위조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렇게까지 이제 탈탈 털어놨는데 자기 문제에 관해서는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저럴 때 되는 거죠. 뭐 촌철살인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간단 명료한 표현으로 아픈 데를 콕콕 찝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 그런데 한마디로 이렇게 하네요. 업보랍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죠. 만약에 이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의 문제가 2030이 가장 예민해하는 공정 문제로 연결이 된다면 윤석열 후보의 정말 트레이드 마크이자 본인이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후보에게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를 관련된 의혹들이 지금 깔끔히 해명이 안 됐잖아요. 그럼 의혹이 자꾸 제기된다면 윤석열 후보에게 유권자의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김건희 씨에게 쏠릴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정성껏 좋은 정책과 좋은 비전을 선보인다고 해도 사실 조명을 받기 어렵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씨의 등판을 최대한 늦추는 쪽으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쎄요, 뭐 1월, 2월쯤이나 돼야 좀 등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아마 저런 시나리오를 아마 국민의힘 선대에서는 고민할 거예요. 과연 어떤 해답에 이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